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어가지고 지학사 교과서 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2페이지, 그치? 거기 본문 같이 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정나라 도읍에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선비가 있었는데 북곽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북곽선생에다가 밑줄. 여러분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이 됩니다. 나이는 40살이고 손수 교열한 책이 10,000권이며 유교의 9가지 주요 경전의 뜻을 해설해 다시 15,00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천자는 그의 절의를 가상하게 여겼으며 정나라 제후는 그의 명성을 흠모했어요. 자, 그러면 천자하고 제후에다가 세모 표시해 두시고 배운 학생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북곽선생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만 좋게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자하고 제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인물의 속을 들여다볼지 모르는 어리석은 지배층을 상징합니다. 어리석은 지배층 이렇게. 또한 도읍 동쪽에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독리자라고 하여다 독리자로 밑줄 그으시죠. 역시 아주 안 좋은 캐릭터예요. 천자가 그녀의 절개를 가상하게 여겼으며 정나라 제후는 그녀의 현숙함을 흠모해 도읍 주변 사오리의 땅을 하사하고는 독리과부가 사는 마을의 문이라는 정료문도 세워 표창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천자나 정나라 제후 역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 그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배층의 의미를 갖겠지. 자, 그 다음 독리자는 과부로서 정절을 잘 지켰다. 하지만 아들 5을 두었으며 그들은 제각기 다른 성을 지녔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제대로 정절을 지킨 게 아니죠. 남편이 5명은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독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때 위선적이다. 일단 위선적. 두 번째는 이중적이다. 그래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좀 적어두시고 한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리부동도 함께 적어두세요. 하루는 5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강 북쪽에 닭이 울고 강 남쪽에 샛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어쩌면 그리도 북곽선생과 목소리가 닮았을까 그랬죠. 그러면 그 방 안은 어떤 공간이냐? 북곽선생이나 독리자가 가진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그 방 안에 뭐라고 적냐면 욕망이 표출,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라고 적어주세요. 방 안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 구체적으로는 독리자하고 북곽선생 하고 오형제가 번갈아 문틈으로 엿보았다. 독리자가 북곽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했습니다. 오늘 밤 선생께서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고 북곽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시경을 읊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식을 떨고 앉아 있는 건데 여러분 아까 방 안에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거기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그 밤에 욕망이 표출되는 시간이라고 적어보세요. 욕망이 표출되는 시간 이렇게.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반짝반짝 반딧불이 날아다니는데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적어보고 갑시다. 원앙새하고 반딧불은 일단 뭐냐면 남녀간의 정.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 있죠. 이것은 독리자의 아들들. 성이 5개나 되는 아빠가 다 다른 독리자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앙새 반딧불 남녀간의 정, 그 다음에 가마솥은 아들들. 그리고 나서 이는 흥이로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에 과부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선생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이렇게 돼 있죠. 하고 서로 함께 모의하기를 여우가 쓰던 모자를 얻으면 그 집에 천금의 부가 굴러 들어오고 여우가 신던 신발을 얻은 사람은 대낮에도 종족을 감출 수 있으며 여우 꼬리를 얻은 사람은 홀리기를 잘해 사람들이 반하게 된다더라. 그러니 어찌 이 여우를 죽여 나누어 갖지 않으랴 하였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애워싸고 공격하니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웠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밑줄이죠. 상황은 이해되고 있지. 둘이 이제 꽁냥꽁냥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들들이 덮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장면인데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장면은요, 일단은 북곽 선생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지식인인데 이런 식으로 도망하는 모습이니까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 희화화. 두 번째는요, 그걸 통해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위선, 비판. 그런데 비판에 웃음이 보태지게 되면 그게 뭐냐면 풍자니까요. 거기는 풍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희화화, 위선, 비판, 그리고 풍자.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대요. 구덩이에 기어올라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 구림내가 심하구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북곽 선생이 모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세 번이나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대인은 그 가죽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걸 본받고 제왕은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게 인간 세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단히 비겁한 모습이죠. 아첨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여러분 앞에 있는 한자 유는 선비 유자고 뒤에 있는 유자는 아첨하다는 뜻의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아첨쟁이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여러분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한다는 말에 밑줄 그어보시고, 요런 걸 또 어떤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기회주의죠. 기회주의죠. 살아야 되니까 입장을 확 바꾸는 거지. 기회주의죠.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도 악한 것이고 사람의 본성이 선하면 본성도 선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호랑이의 지금 비판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여러분, 호랑이는 여기서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글쓴이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글쓴이를 대신하는 이 작품 속의 캐릭터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호랑이가 되겠지.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읍일 때에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한 채 다닌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로는 늘 좋은 얘기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 인간을 비판하는 거고,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으나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도 먹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도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그러니 범의 도야말로 광명정대하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는 일단 쓰인 설명 방식을 놓고 따지자면 윗부분에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쭉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구체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호랑이는 이런데 사람은 이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반대를 보여주는 대조도 쓰여요. 대조. 그렇지? 북곽 선생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넙죽 엎드리고 물러나며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맹자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게 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또 막 이렇게 아첨을 하지요. 이어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어요. 실로 황공해하며 두 손을 맞잡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동쪽 이원이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와요. 아침에 밭을 갈던 어떤 농부가 그랬지요. 아침에다가 밑줄, 농부에다가 밑줄인데요. 미안. 그 뒤에 좀만 더 보자. 선생님, 어째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북곽 선생이 말합니다. 내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랴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럽게 걷지 않을 수 없네라고 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럴싸한 이유나 명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합리화했다고 하는 거죠. 합리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합리화라고 써야 되고 두 번째는요. 호랑이한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있는 척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위선적인 모습을 재확인한다고 적어주셔야 돼요. 위선적인 모습 재확인. 그렇게 되고 나면 위에 저희가 밑줄을 2개 긋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침하고 농부가 있는데 아침은 뭐가 되느냐? 위선적인 모습을 재확인하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지. 위선적인 모습을 재확인하는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농부는 뭐가 되느냐? 위선적 모습을 부각시키는 인물이 되는 거죠. 위선적 모습을 부각시키는 인물.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인물. 알겠지? 그래서 그 2가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직접 만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 도와드리고 공부시켜 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